2025년 캄보디아. 수십 명의 한국인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기회를 찾으러 떠났고 가족들은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도시는 일터가 아니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그곳은 일터가 아니라 감옥, 아니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나라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라진 건 청년이 아니었다. 사라졌던 건 국가의 책임이었다. 사라진 연락 잊힌 이름을 되찾기 위한 한나라의 기록.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강민석입니다. 올해 나이는 29살이에요. 대학을 졸업하고 2년 동안 취업 준비를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서류에서 떨어지거나 면접까지 가도 최종에서 탈락했죠. 저축은 바닥났고 부모님께 손 벌리는 것도 한계였어요. 그때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광고 하나를 봤습니다. 캄보디아 프놈펜 소재 IT 기업에서 한국인 직원을 모집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월급은 300만 원, 숙소와 식사 제공, 비자는 회사에서 처리해준다고 했죠. 업무는 고객 상담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영어를 못해도 된다고 했어요. 한국어만 가능하면 된다고요. 처음엔 의심했습니다. 너무 좋은 조건이었거든요. 하지만 후기를 찾아봤어요. 실제로 간 사람들의 글이 여럿 있었습니다. 사진도 있었죠. 깔끔한 사무실, 웃는 직원들, 현대적인 건물이었어요. 합법적인 회사 같았습니다. 지원서를 냈습니다. 이틀 뒤 합격 통보가 왔어요. 전화 면접도 없었습니다. 그냥 서류만 보고 뽑았다고 했죠. 비행기표는 회사에서 끊어준다고 했어요. 출국 날짜까지 정해져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였어요.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걱정하셨어요. 캄보디아는 위험하지 않냐고 물으셨죠. 저는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합법 회사고 한국인이 운영한다고 설명했어요. 아버지는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이셨죠. 출국 당일 인천공항에 나갔습니다. 체크인 카운터에서 다른 한국인 4명을 만났어요. 모두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20대 중후반에서 30대 초반이었죠. 같은 회사로 가는 사람들이었어요. 한 명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준호라고 했어요. 31살이었죠. 그도 취업이 안 돼서 지원했다고 했습니다. 기대된다고 말했어요. 새 출발이라고 했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5시간 정도 걸렸어요. 창밖을 보니 바다가 보였습니다. 푸른 바다였죠. 저는 처음으로 해외에 나가는 거였어요. 설렜습니다. 프놈펜 공항에 도착했을 때 더위가 느껴졌습니다. 습한 공기였어요.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오니 한국인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팻말을 들고 있었어요. 우리 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죠. 그는 자신을 박 팀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친절하게 웃으며 짐을 챙겨줬죠. 차로 안내했습니다. 승합차였어요. 우리 5명이 탔습니다. 차가 시내로 들어갔습니다. 거리는 복잡했어요. 오토바이가 많았고 건물들은 낡아 보였죠. 하지만 활기는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웃으며 걷고 있었어요. 40분쯤 가니 건물 하나 앞에 멈췄습니다. 10층짜리 건물이었어요. 외벽은 유리로 되어 있었죠. 박 팀장이 말했습니다. 여기가 회사라고요. 숙소는 같은 건물 위층이라고 했어요.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에어컨이 시원했어요. 프런트 데스크가 있었고 경비원이 서 있었죠. 박 팀장이 우리를 7층으로 안내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7층에 내리니 복도가 나왔습니다. 긴 복도였어요. 양쪽에 방문들이 줄지어 있었죠. 호텔 같았습니다. 박 팀장이 방 번호를 불렀어요. 저는 7235였습니다. 방에 들어가니 생각보다 좁았습니다. 침대 2개와 책상 하나가 전부였어요. 창문이 있었지만 커튼이 쳐져 있었죠. 커튼을 열려고 했는데 이상했습니다. 창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밖에서 잠긴 것 같았습니다. 룸메이트가 들어왔습니다. 김준호였어요. 공항에서 만났던 사람이죠. 그도 창문을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왜 안 열리냐고 물었어요.
저는 모르겠다고 답했죠. 짐을 풀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다른 방 사람들도 나와 있었어요. 모두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말했어요. 자기 방 창문도 안 열린다고요. 박 팀장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를 회의실로 불렀어요. 5층에 있었죠. 회의실엔 의자가 줄지어 있었고 앞에 화이트보드가 있었습니다. 박 팀장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업무는 온라인 고객 상담이라고 했어요. 한국에 있는 고객들과 채팅으로 대화하는 거라고 했죠. 어렵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은 내일부터 시작한다고 했어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외출은 언제 할 수 있냐고요? 박 팀장은 웃으며 답했어요. 적응 기간 동안은 외출이 제한된다고요. 안전상의 이유라고 설명했죠. 푸놈펜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많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제한되느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박 팀장은 한 달 정도라고 했어요. 그 후엔 자유롭게 나갈 수 있다고 덧붙였죠.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러려니 했어요. 저녁 식사가 제공됐습니다. 1층 식당에서 먹었어요. 한국 음식이었죠. 김치찌개와 밥이었습니다. 맛은 괜찮았어요. 하지만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다른 한국인 직원들이 조용히 먹고 있었어요. 대화가 거의 없었죠. 한 명에게 말을 걸어봤습니다. 여기 온 지 얼마나 됐냐고 물었어요. 그는 짧게 답했습니다. 3개월이라고요. 더 물으려 했는데 그는 먹는데 집중했습니다. 말을 더 걸고 싶지 않은 표정이었어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준호가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인터넷이 되냐고 물었죠.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와이파이가 안 잡힌다고 했어요. 저도 확인했습니다. 정말 안 잡혔어요. 복도에 나가 다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인터넷이 되냐고요? 그도 안 된다고 했죠. 이상하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 팀장에게 물으러 갔습니다. 사무실에 있었어요. 노크하고 들어갔죠. 인터넷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박 팀장은 아 하고 말했어요. 보안 때문이라고 했죠. 외부 통신을 제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왜냐고 물었습니다. 박 팀장은 웃었어요. 고객 정보가 유출되면 안 되니까라고 답했죠. 업무용 네트워크만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개인 통신은 일주일에 한 번, 정해진 시간에만 가능하다고 덧붙였어요. 이해가 안 갔습니다. 하지만 물러날 수밖에 없었어요. 박 팀장의 표정이 더 이상 질문을 원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줬거든요. 방으로 돌아와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상하다고 말했죠. 저도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이미 여기 왔으니까요. 밤이 됐습니다. 불을 끄고 누웠어요. 잠이 안 왔습니다.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발소리였죠. 여러 명이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말하는 소리도 들렸어요.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문을 열고 밖을 봤습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끌려가고 있었어요. 2명의 남자가 한 사람을 양쪽에서 잡고 있었죠. 끌려가는 사람은 힘없이 걷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고 있다는 걸 알았는지 한 남자가 저를 쳐다봤어요. 날카로운 눈빛이었죠. 저는 재빨리 문을 닫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방금 본 걸 설명했어요. 준호는 잠든 척했습니다. 들은 것 같았지만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당에 갔습니다. 어제 본 사람 중 한 명이 보이지 않았어요. 옆방에 묵던 사람이었죠.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저 사람 못 봤냐고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다른 사람에게도 물었습니다. 모두 모른다고 했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이상했습니다. 어제까지 같이 있던 사람인데요.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5층 교육실에서 진행됐어요. 컴퓨터 앞에 앉아 프로그램 사용법을 배웠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고객과 채팅하는 거라고 했는데 시스템이 낯설었죠. 점심시간에 준호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상하지 않냐고 물었어요. 준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1개월만 버티자고 했어요.
오후에도 교육이 계속됐습니다. 지루했어요. 하지만 집중해야 했죠. 박 팀장이 계속 돌아다니며 확인했거든요. 저녁이 되어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준호가 침대 밑을 보고 있었어요. 뭐 하냐고 물었죠. 준호는 아무 말 없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에 뭔가 들려 있었어요. 여권이었습니다. 한국 여권이죠. 열어보니 다른 사람 것이었어요. 사진 속 남자는 30쯤 되어 보였습니다. 이름은 이준영이라고 적혀 있었죠. 준호가 속삭였습니다. 침대 밑에 여러 개 있다고요. 저도 확인했어요. 정말 여권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5개쯤 됐어요. 모두 한국 여권이었죠. 왜 여기 있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준호도 모른다고 했어요.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밤이 됐습니다. 잠들 수 없었어요.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커튼을 조금 열고 밖을 봤어요. 어두웠지만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담장이 있었어요. 높은 담장이었죠. 그 위에 철조망이 쳐져 있었습니다. 담장 밑에 경비원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 뭔가 들고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총이었습니다. 진짜 총이었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회사일 리 없었어요. IT 기업이라고 했는데 왜 총을 든 경비원이 필요한 걸까요? 준호도 옆으로 왔습니다. 똑같이 창밖을 봤어요. 그도 경비원을 봤죠.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공포가 느껴졌어요.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일하러 온 게 아니라 들어온 거라는 걸요. 그날 밤 이후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새벽마다 복도에서 들리던 소리의 정체를 알아버렸거든요. 누군가 끌려가는 소리였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았죠. 아침 6시에 기상방송이 나왔습니다. 스피커에서 날카로운 소리가 울렸어요. 모두 1층 강당으로 집합하라는 내용이었죠. 준호와 함께 복도로 나갔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나와 있었어요. 모두 불안한 표정이었죠. 강당에 도착하니 이미 50명 정도가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한국인이었어요. 나이는 20대부터 30대 초반까지 다양했죠. 줄을 서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5줄로 섰어요. 박 팀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 옆에 처음 보는 남자 2명이 서 있었어요. 체격이 큰 사람들이었죠. 팔에 문신이 있었습니다. 경비원 같았어요. 박 팀장이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보안 교육을 실시한다고요. 외부 유출 방지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죠. 몇 가지 규칙을 공지했습니다. 첫째, 외부 통신 절대 금지. 둘째, 무단 이동 금지. 셋째, 동료 간 사적 대화 최소화. 누군가 손을 들었습니다. 왜 이런 규칙이 필요하냐고 물었어요. 박 팀장은 웃지 않았습니다. 회사 기밀 유지라고 답했죠. 더 질문하지 말라는 눈빛이었어요. 보안 교육이 끝나고 각자 방으로 돌아가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복도로 나오는데 천장을 봤어요. CCTV가 달려 있었습니다. 여러 대였죠. 복도 전체를 비추고 있었어요. 빨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작동 중이라는 뜻이었죠. 방으로 돌아와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CCTV가 있다고요. 준호는 이미 알고 있다는 표정이었어요. 어젯밤에 봤다고 했죠. 복도뿐 아니라 계단에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곳이 회사가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았습니다. 감시시설이었어요. 우리는 직원이 아니라 감시 대상이었죠. 오전에 업무가 시작됐습니다. 5층 사무실로 가라는 지시였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죠. 사무실엔 컴퓨터가 줄지어 있었습니다. 한 사람당 한 대씩 배정됐어요. 자리에 앉으니 모니터가 켜졌습니다. 로그인 화면이 떴어요.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종이가 책상 위에 있었죠. 입력하니 프로그램이 실행됐습니다. 화면에 대본이 떴습니다. 한국어로 적혀 있었어요. 고객 상담용 멘트 같았죠. 하지만 내용이 이상했습니다. 은행 계좌번호를 물어보는 문구가 있었어요.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내용도 있었죠. 옆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뭐냐고요? 그는 조용히 하라고 손짓했어요. 감시당한다고 속삭였죠.
저는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그제야 알았어요. 이건 고객 상담이 아니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이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우리가 범죄 조직에 들어온 거였어요. IT 기업이라던 말은 거짓이었죠. 여기는 사기 조직의 아지트였습니다. 점심시간에 식당으로 갔습니다. 준호와 함께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죠. 준호도 눈치챘다고 했습니다. 화면에 뜬 대본을 보고 알았다고요. 어떡하냐고 물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다고 답했죠. 나가려고 해도 문이 잠겨 있고 통신도 안 된다고 했어요. 갇혔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우리 테이블로 왔습니다. 같이 입국했던 사람 중 한 명이었어요. 정우라는 26살 청년이었죠. 그는 긴장한 표정으로 앉았습니다. 정우가 속삭였습니다. 오늘 밤 나가보려고 한다고요. 비상구를 찾았다고 했죠. 1층 뒤편에 있다고 설명했어요. 같이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준호가 말렸습니다. 위험하다고요. 경비원들이 총을 들고 있다고 상기시켰죠. 하지만 정우는 고집했어요. 여기 더 있으면 죽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두려웠거든요. 나가고 싶었지만 실패하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정우는 보이지 않았어요. 식당에도 없었고 방에도 없었죠. 누군가 물었습니다. 정우 어디 갔느냐고요? 관리자가 답했어요. 출장 갔다고요. 다른 지점으로 이동했다고 설명했죠.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출장이 아니라는 걸 다들 알고 있었어요. 정우가 도망치려다 잡혔을 거라고 추측했죠. 밤에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준호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말이 없었죠. 저도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그때 소리가 들렸습니다. 희미한 소리였어요. 천장 쪽에서 나는 것 같았죠. 귀를 기울였습니다. 무전기 소리였어요. 치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어였습니다. 남자 목소리였어요. 도와달라고 말하고 있었죠. 여기서 나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곧 소리가 끊겼어요. 준호도 들었는지 일어났습니다. 지금 뭐였냐고 물었어요. 저는 무전기 소리 같다고 답했죠. 누군가 구조를 요청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관리자에게 보고했습니다. 어젯밤 천장에서 무전기 소리를 들었다고요. 관리자는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런 장비는 없다고 잘라 말했어요. 잘못 들었을 거라고 했죠.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더 추궁하려 했지만 그가 다가왔습니다. 제 어깨를 잡으며 낮게 말했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요. 다시는 그런 말 꺼내지 말라고 위협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일을 시작해야 했어요. 화면에 뜬 대본을 읽으며 통화를 해야 했죠. 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거는 겁니다. 은행 직원인 척하며 개인정보를 빼내는 거였어요. 첫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전화가 연결됐죠. 상대방은 노인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대본을 읽었어요. 은행에서 걸었다고 거짓말했죠. 보안 문제로 계좌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노인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계좌번호를 알려주려고 했어요. 저는 참아받을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어버렸죠. 관리자가 다가왔습니다. 왜 끊었냐고 물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관리자는 화를 냈어요. 다시 걸라고 명령했죠. 하지만 저는 거부했습니다. 이런 짓은 못한다고 말했어요. 관리자가 제 멱살을 잡았습니다. 하기 싫으면 나가라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나갈 수 없다는 걸 둘 다 알고 있었죠. 그는 저를 밀쳤습니다. 바닥에 넘어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저를 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모두 고개를 숙이고 일을 계속했죠. 저는 일어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한 동료가 끌려나갔어요. 반항했던 사람이었죠. 2명의 경비원이 그를 양쪽에서 잡았습니다. 그는 소리쳤어요. 도망치면 죽는다고 외쳤죠. 여기서 나가면 총 맞는다고 말했습니다. 문이 닫히며
그의 목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사무실은 침묵에 잠겼어요. 모두 얼어붙은 표정이었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나가야 한다고요. 어떻게든 외부와 연락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통신실을 찾기로 했죠. 새벽 2시쯤 방을 나왔습니다. 준호는 자는 척했어요. 하지만 깨어있다는 걸 알았죠. 복도로 나갔습니다. CCTV를 피해 움직였어요. 사각지대를 찾아 천천히 이동했죠. 3층까지 내려갔습니다. 복도 끝에 문 하나가 있었어요. 잠겨 있었지만 유리창으로 안이 보였죠. 통신 장비가 있었습니다. 무전기와 컴퓨터가 보였어요. 문 옆에 비밀번호 잠금 장치가 있었습니다. 숫자를 눌러야 열리는 방식이었어요. 여러 번 시도했죠.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5번째 시도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날카로운 소리였어요. 건물 전체에 울렸죠.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이 달려오고 있었어요. 경비원들이었죠. 저는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양쪽에서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갇혔습니다.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밖을 봤어요. 어두웠지만 멀리 차 한 대가 보였습니다. NGO라고 적힌 차량이었어요. 차 안에서 누군가 쌍안경으로 이쪽을 보고 있었죠. 여자 같았습니다. 경비원들이 저를 잡았습니다. 팔을 뒤로 묶었어요. 저는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힘이 빠졌거든요. 관리자가 나타났습니다. 제 얼굴을 보며 비웃었어요. 그리고 제 방으로 끌고 갔죠. 문을 열고 들어가니 준호가 놀란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관리자가 제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꺼내고 책을 던졌어요. 그러다 뭔가를 발견했죠. 침대 밑에서 꺼낸 여권 뭉치였습니다. 관리자는 여권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여러 개가 흩어졌어요. 모두 한국 여권이었죠. 그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네가 그 자리를 대신해야겠군.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준호도 저도 말하지 못했어요. 무슨 뜻인지 알았거든요. 실종된 사람들의 자리를 제가 채워야 한다는 뜻이었죠. 그날 이후 사라진 건 연락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민석의 방은 비어 있었습니다. 침대는 정돈되어 있었고 책상 위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요. 하지만 침대 밑을 보면 달랐습니다. 찢어진 여권 조각이 흩어져 있었죠. 누군가 급히 찢은 흔적이었어요. 준호는 그 방을 지나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보지 않으려 했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두 민석이 사라진 걸 알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건물을 채웠어요. 관리자들은 더 강경해졌습니다. 복도마다 경비원이 배치됐어요. 외출은 완전히 금지됐죠. 식사 시간도 통제됐습니다. 10분 안에 먹고 나가야 했어요. 그 무렵 건물 밖에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린 사라였어요. 캄보디아 현지 NGO 활동가였죠. 28살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3개월 전부터 이 건물을 감시하고 있었어요. 한국인들이 끌려온다는 제보를 받았거든요. 린 사라는 차 안에서 망원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건물 창문을 촬영했어요. 대부분 커튼이 쳐져 있었지만 일부는 열려 있었죠. 그녀는 그 틈을 노렸습니다. 5층 창문 하나가 보였습니다. 안에서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줌을 당겼죠. 한국인들이었습니다. 수십 명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모니터를 보며 뭔가 말하고 있었죠. 린 사라는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10분 동안 촬영했어요. 사람들의 얼굴이 화면에 담겼습니다. 대부분 멍이 들어 있었어요. 무표정한 얼굴들이었죠. 눈빛엔 생기가 없었습니다. 촬영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영상을 컴퓨터로 옮겼어요. 프레임 하나하나를 확인했죠. 명확했습니다. 이건 일반 회사가 아니었어요. 감금 시설이었습니다. 린 사라는 한국 대사관에 연락했습니다. 영상을 전달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담당자는 이틀 후에 만나자고 했죠. 그녀는 동의했습니다. 그 사이 한국에선 소식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 하나가 올라왔어요. 캄보디아로 취업 간 친구와 연락이 끊겼다는 내용이었죠.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그렇다는 사람들이었어요. 20명 넘게 같은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언론이 움직였습니다. 한 방송사가 보도했어요.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수십 명이 감금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었죠. 외교부에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이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사실이냐고, 조치를 취할 거냐고 물었죠. 대변인은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확인 중이라고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선 혼란이 있었습니다. 정확한 정보가 없었어요. 현지 대사관도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죠. 그저 소문만 무성했습니다. 박진우 수사관이 나섰습니다. 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소속이었어요. 42살이었죠. 그는 20년간 인신매매와 조직범죄를 추적해온 사람이었습니다. 박진우는 상부의 캄보디아 파견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거부당했어요. 공식 요청이 없다는 이유였죠. 외교 문제가 걸려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개인 휴가를 냈습니다. 비공식 경로로 캄보디아행 비행기 표를 끊었어요. 상부는 알았지만 묵인했죠. 공식적으론 인정할 수 없지만 누군가는 가야 했으니까요. 프놈펜에 도착했을 때 박진우는 린 사라와 만났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중간에서 연결해줬어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죠. 린 사라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영상을 보여줬어요. 박진우는 화면을 집중해서 봤습니다. 한국인들의 얼굴이 보였어요. 멍든 얼굴, 무표정한 눈빛이었죠. 이게 언제 촬영한 거냐고 물었습니다. 린 사라는 사흘 전이라고 답했어요. 건물은 프놈펜 외곽에 있다고 설명했죠. 정확한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박진우가 물었습니다. 내부로 들어갈 방법이 있느냐고요. 린 사라는 고개를 저었어요. 경비가 삼엄하다고 했죠. 총을 든 사람들이 지킨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때 린 사라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구겨진 종이였어요. 며칠 전 건물 담장 밖에서 주웠다고 했죠. 누가 던진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종이를 펼쳐보니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떨리는 글씨체였어요. 좌표가 적혀 있었죠. 그리고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누가 사라졌는지 기록해달라고요. 박진우는 종이를 받았습니다. 좌표를 확인했어요. 메콩강 인근이었죠. 시내에서 40분 거리였습니다. 다음 날 박진우는 좌표를 추적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갔어요. 외딴 지역이었죠. 공장과 창고들이 모여있는 곳이었습니다. 좌표가 가리킨 곳은 낡은 창고였습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어요. 주변엔 아무도 없었죠. 박진우는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창고 안은 어두웠습니다. 창문이 깨져 있어서 햇빛이 조금 들어왔어요. 먼지가 자욱했죠. 하지만 뭔가 있었습니다. 컴퓨터들이었어요. 수십 대의 컴퓨터가 줄지어 있었습니다. 모니터는 깨져 있었고 본체는 먼지로 뒤덮여 있었어요. 하지만 흔적은 남아 있었죠. 책상 위에 서류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박진우는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보이스 스크립트였습니다. 한국어로 적혀 있었죠. 은행 직원인 척하는 대사였어요. 개인정보를 묻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증거였습니다. 이곳에서 보이스피싱이 이루어졌다는 증거였죠. 박진우는 사진을 찍었어요.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창고를 나와 현지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증거를 발견했다고 보고했어요. 위치를 알려줬죠. 경찰은 곧 올 거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진우가 호텔에 있을 때였어요. 린 사라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창고에 불이 났다고요. 박진우는 즉시 현장으로 갔습니다. 도착했을 땐 이미 늦었어요. 창고가 전소됐습니다. 소방차가 와 있었지만 건물은 이미 무너진 상태였죠. 경찰이 말했습니다. 원인은 조사 중이라고요. 방화 가능성도 있다고 했죠. 박진우는 알았습니다. 누군가 증거를 없앤 거라고요. 린 사라가 다가왔습니다. 조용히 말했어요.
조직 내부에 배신자가 있다고요. 경찰 중 누군가가 범죄 조직과 연결되어 있다고 했죠. 박진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어요. 하지만 표현하지 않았죠. 냉정함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한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캄보디아 현지 경찰과 범죄 조직의 유착 의혹이라는 제목이었어요. 박진우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기사였죠. 국제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외신도 보도했어요. 한국인들이 캄보디아에서 감금됐다는 내용이었죠. 압력이 거세졌습니다. 박진우는 대사관으로 돌아왔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어요. 하지만 책상 앞에 앉아 보고서를 찢어버렸습니다. 형식적인 문서는 의미가 없었어요. 대사에게 직접 말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방식으로 간다고요. 공식 절차를 기다릴 수 없다고 했죠. 대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울 외교부 본관이었습니다. 늦은 밤 회의실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고위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죠. 화면엔 명단이 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실종자 71명이었어요. 최도윤 대변인이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얼굴은 굳어 있었어요. 그는 전화기를 들었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짧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합동작전을 준비하겠다고요. 더 기다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상대방이 뭐라고 답했는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최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죠. 전화를 끊고 참석자들을 돌아봤습니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최도윤이 말했습니다. 움직인다고요. 이제 국가가 나선다고 했죠. 화면은 천천히 바뀌었습니다. 프놈펜의 새벽이었어요. 메콩강 위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죠. 강물은 조용히 흘렀습니다. 린사라가 강변에 서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건물을 바라봤어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죠. 그 안에 사람들이 갇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들은 사라졌지만 누군가는 그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다고요. 이제 세상이 알게 될 거라고 했죠. 카메라는 천천히 위로 올라갔습니다. 하늘이 밝아지고 있었어요.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죠. 하지만 그날이 어떤 날이 될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새벽 4시 프놈펜 외곽이었습니다. 메콩강 인근 창고 주변에 차량들이 모여들었어요. 불을 끄고 천천히 접근했죠. 한국과 캄보디아 합동특수팀이었습니다. 30명 정도였어요. 린사라가 드론을 띄웠습니다. 화면에 건물 전체가 보였어요. 경비원 5명이 초소를 지키고 있었죠. 박진우가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무전기를 들었어요. 코드네임 리커버라고 말했습니다. 작전 개시 신호였죠. 팀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소리 없이 건물을 포위했습니다. 박진우와 린사라가 정문으로 향했습니다. 나머지는 후문과 측면을 맡았어요. 모두 방탄복을 입고 있었죠.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정문 경비원이 뭔가 눈치챘습니다. 총을 들려고 했어요. 하지만 특수팀원이 먼저 제압했죠. 소음기가 달린 총이었습니다. 소리는 거의 나지 않았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어요. 비상등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죠. 팀원들이 일렬로 들어갔습니다. 각 방을 확인하며 전진했어요. 2층 끝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의 숨소리였어요. 박진우가 문 앞에 섰죠. 손으로 셋을 센 뒤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좁았습니다. 10명 정도가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모두 한국인이었죠. 손목엔 쇠사슬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박진우가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이라고요. 구조하러 왔다고 했죠. 하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모두 움직이지 않았어요. 믿지 못하는 것 같았죠. 한 청년이 눈을 떴습니다. 강민석이었어요. 그는 박진우를 바라봤죠. 입술이 떨렸습니다. 약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제 진짜 한국이 온 거냐고요. 박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가가 쇠사슬을 끊었어요. 민석의 손목엔 상처가 있었죠. 오래된 상처였습니다. 다른 방들도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나왔어요. 모두 비슷한 상태였죠. 쇠약하고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70명 정도였어요. 그때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건물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누군가 비상벨을 누른 겁니다. 경비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죠. 총성이 터졌습니다. 복도에서 교전이 벌어졌어요. 특수팀이 응사했죠. 피해자들을 보호하며 후퇴했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누군가 불을 지른 거였어요. 2층에서 시작된 불이 빠르게 번졌죠. 탈출해야 했습니다. 린사라가 마지막 방을 확인했습니다. 안에 여성 한 명이 쓰러져 있었어요. 의식이 없었죠. 린사라는 그녀를 등에 업었습니다. 무거웠지만 내려놓을 수 없었어요. 비상구로 향했습니다. 연기가 짙어지고 있었어요. 앞이 잘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 명씩 이끌고 나갔어요.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 새벽빛이 보였습니다. 하늘이 밝아지고 있었어요. 구조 차량들이 대기하고 있었죠. 의료진이 달려와 부상자를 확인했습니다. 민석은 차량에 실렸습니다. 담요를 덮어줬어요. 그는 하늘을 바라봤죠.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는 눈물이었어요. 차량 행렬이 출발했습니다. 메콩강을 따라 시내로 향했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죠. 강물이 빛을 반사했습니다. 대사관에 도착했을 때 언론이 몰려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줄지어 있었어요.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죠. 하지만 박진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쳤어요. 회의실에서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최도윤 대변인이 발표했어요. 71명 전원 구조 성공이라고 했죠. 조직 수뇌부 13명 체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최도윤은 미소 짓지 않았어요. 표정이 무겁였죠.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을 더했어요. 이건 구출이 아니라 되찾기였다고요.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모두가 이해했어요. 늦었다는 뜻이었죠. 진작 왔어야 했다는 의미였습니다. 린사라는 NGO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에게 소감을 물었죠. 린사라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국은 늦게 왔다고요. 하지만 결국 왔다고 했어요. 그 말이 헤드라인이 됐습니다. 한국 언론이 받았었어요. 늦었지만 책임을 다했다는 논조였죠. 국제 언론도 보도했습니다. K-태스크, 인류 공조의 상징이라는 제목이었어요. 하지만 박진우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병원에서 피해자들을 만났어요. 손목에 상처를 봤죠. 눈빛의 공포를 확인했습니다. 이게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한 청년이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고요? 박진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변명할 수 없었거든요. 그냥 미안하다고만 말했어요. 일주일 후 귀국 비행기가 준비됐습니다. 피해자들이 공항으로 이동했어요. 모두 휠체어나 목발을 사용했죠. 걸을 수 있는 사람은 반도 안 됐습니다. 민석도 휠체어에 앉았습니다. 체중이 많이 줄었어요. 뼈만 남은 것 같았죠. 하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푸놈펜이 보였어요. 점점 작아지는 도시였죠. 민석은 그 광경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이제 돌아가는 거였어요. 5시간 후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새벽이었어요. 하지만 공항엔 사람들이 가득했죠. 가족들이었습니다. 입국장 문이 열렸습니다. 민석이 휠체어에 앉은 채 나왔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기자들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민석은 짧게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 오래 걸렸다고요. 그리고 더 말하지 않았어요. 가족에게로 갔죠. 어머니가 달려왔습니다. 민석을 껴안았어요. 소리내어 울었죠. 민석도 울었습니다. 오랜만에 흘리는 눈물이었어요. 방송이 생중계했습니다. 앵커가 멘트를 읽었어요. 그들이 사라졌을 때 세상은 침묵했다고요. 하지만 한나라가 그 침묵을 깨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화면은 공항 전체를 비췄습니다. 귀국한 사람들과 가족들이 포옹하고 있었어요.
눈물과 안도가 섞여 있었죠. 카메라는 천천히 줌아웃했습니다. 며칠 후 민석은 집에서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몸은 약했지만 정신은 돌아왔어요. 그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봤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기록을 남기고 싶었어요. 겪은 일을 잊고 싶지 않았죠. 펜을 들고 첫 문장을 썼습니다. 우린 사라지지 않았다고요. 다만 누군가의 책임이 늦게 도착했을 뿐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날 이후 한국은 다시 우리 이름의 의미를 되찾았다고 마무리했어요. 외교부에선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해외 취업 사기 감시 시스템이 구축됐어요.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도 만들어졌죠. 늦었지만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캄보디아에선 범죄 조직이 해체됐습니다. 주요 인물들이 재판에 넘겨졌어요. 국제공조로 진행됐죠. 린 사라가 증언대에 섰습니다. 그녀의 증언이 결정적이었어요. 박진우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표창을 받았지만 기쁘지 않았어요. 구조가 아니라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그는 해외 범죄 예방팀을 만들었습니다. 민석은 천천히 회복했습니다. 몸무게가 늘었고 걸을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악몽은 계속됐죠. 밤마다 철조망이 보였습니다. 치료가 필요했어요. 정부는 피해자 지원센터를 열었습니다. 심리치료와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했어요. 민석도 등록했죠. 천천히 일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민석은 대학에 복학했습니다. 전공을 바꿨어요. 국제법을 공부하기로 했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강의실에서 교수가 물었습니다. 왜 이 전공을 선택했느냐고요? 민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답했어요. 책임의 의미를 배우고 싶다고요. 캄보디아 메콩강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강변엔 작은 기념비가 세워졌어요. 한국어와 크메르어로 문구가 새겨져 있었죠. 사라진 이들을 기억한다고요. 린 사라가 그 앞에 섰습니다. 꽃을 놓고 잠시 묵념했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갔죠. 그녀의 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찾아야 할 사람들이 남아 있었어요. 서울 외교부 본관이었습니다. 최도윤이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캄보디아 사건 최종 보고서였죠.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이 사건은 국가의 책임이 무엇인지 보여줬다고요.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론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평화로운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누군가의 책임 위에 있었어요. 민석의 목소리가 흘렀습니다. 마지막 내레이션이었어요. 우린 사라지지 않았다고요. 다만 누군가의 책임이 늦게 도착했을 뿐이라고 말했죠. 그날 이후 한국은 다시 우리 이름의 의미를 되찾았다고요. 화면은 천천히 바뀌었습니다. 캄보디아의 하늘이었어요. 아침 햇살이 떠오르고 있었죠. 그 빛이 메콩강 수면에 반사됐습니다. 물결이 반짝였어요. 카메라가 천천히 위로 올라갔습니다. 하늘 전체가 보였어요. 구름 사이로 빛이 쏟아지고 있었죠. 새로운 날이었습니다.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졌습니다. 완전한 암전이었어요. 침묵이 흘렀죠. 그리고 자막이 떴습니다. 사라지지 않은 이름이라고요. 끝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